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일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역대급 사전 투표율에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초접전 깜깜이 대선입니다. 이 시간 함께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현근택, 윤희석 대변인 두 분께 당내에서 판단하고 있는 판세, 현 시점 어떻게 보는지 여당부터 들어봅시다. 제가 뭐 핵관은 아니어서 아직 내밀한 정보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선대위 전체 분위기나 아니면 운동원들이나 아니면 후보의 표정이나 이렇게 보면 주말을 넘기면서 저희 쪽이 좀 근소하게 앞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뭐 이준석 대표가 아예 수치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당 대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거보다 조금 적지만 어쨌든 앞서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지켜보면 알겠고, 자,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도 나오셨는데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30% 후반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보다 10% 포인트가 더 나왔는데.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다 아실 테고 누가 유리하느냐 결국은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 투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더 기대감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호남에서 그 정도 결집을 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기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또 텃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선거 막판에 맹축해가면서 지지층들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단일화 역풍 이 부분에 대한 결집일 수도 있는 것이 서울도 평균 투표율보다 사전 투표율이 더 높거든요. 또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또 여론조사에서도 대체적으로 사전 투표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사전 투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럼 본 선거일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할 테니까 본 선거일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또 대거 쏟아져 나온다고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대구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대구도 투표율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 사전 투표도 사전 투표지만 본 투표율에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로 지지자들이 나오느냐, 이것도 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 소장님.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사전 투표와 관련한 정보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라든지 그 언론사 여론조사에 이미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한 34호 정도 나올 거다. 역대 그 사전 투표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더 나온 배경에는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역시 그 단일화에 대한 그 효과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 층의 표심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왔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전 투표를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 선거만큼은 이 앞에 블랙아웃 직전에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한 7, 8%가 결국 자기 표심을 잃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발감으로 나온 것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사전 투표함만 열어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두 분이 같은 말씀이신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본투표 날 역시 보수가 역으로 결집할 수 있으니까 결과는 알 수 없다 이런 건데, 아까 대구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현 대변인.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생물학적 고향은 TK입니다만 정치적 고향은 경기도입니다. 성남. 근데 경기도가 사전 투표율 최하위권을 기록했어요. 이건 조금 민주당으로서 실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SNS에 뭐 글 하나 썼다가 우리 지역위원장님, 도당위원장님 뭐라 했다가 한 소리 들었는데요. 여기저기서. 근데 사실 이제 경기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제일 많이 늘었고요. 사실은 그 투표소당 투표 인구를 보면은 제일 많습니다. 평균이 한 14,000, 5,000 정도인데 19,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하려다 못 간 사람도 되게 많다 그래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사실은 꼴찌한 적은 없었거든요. 보통 밑에, 그러니까 위는 아니었어요. 밑에서 한 뭐 5, 6위 정도였는데 그걸 보면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표심이 아직 결정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국민의힘이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리라고 예상되는 게 이제 대구 지역인데 여기도 최하위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배 소장님은 아마 본투표에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대구는 14년도에 사전투표제도 생긴 이후로 뭐 거의 맨날 꼴찌였고 한 번 부산이 꼴찌해서 저 꼴찌하고 대구가 2등했나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전투표 안 하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전투표율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조삼모사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죠.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신 다 포함해서 다른 TK나 PK 출신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선거보다는 충성심이 TK 지역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비슷할 거예요. 그 얘기는 5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을 감안을 할 때 5살 정도의 갭을 두고 또 새로운 유권자층이 새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과연 영호남 지역 감정 또는 어떤 소위 말하는 부모 세대의 정치 의식을 물려받느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계속 이게 섞이니까 희석되니까 저는 그거는 양쪽 다 똑같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경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수도권 민심은 어떤지요? 이수장님께서 먼저. 일단은 그 수도권 민심이 사실은 이제 그 선거 한 2달, 3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단일화를 가정으로 한 그 언론사들 조사들을 보면은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이제 역풍이 이렇게 클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서로의 결집이 양쪽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20, 30대 표심과 그다음에 수도권에서의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표심들이 좀 상당히 결집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로의 표심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예? 서울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라 서울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서울은 지난해 이제 재보궐 민심도 있을 테고 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이 서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인데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 실제 득표에서 차이가 있을 거냐 이 부분이 아주 핵심일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기반이죠. 예?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이 수도권인데 서울에서 윤석열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 어느 쪽이 더 차이를 많이 벌리느냐 자기 지역에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역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서울을 이기지 않고 당선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대선은 다를 것 같아요. 서울이 워낙 보수 표심이 강해졌으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의 얻어낼 수 있는 격차 또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어낼 수 있는 격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캐스팅 보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예, 자, 현 대변인. 네. 자, 서울 민심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이 지금껏 민주당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호남 네. 출향 인사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그냥 밀어준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밀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재보궐 때 세게 한번 심판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압도적으로 야당을 밀었는데 그 선대위 판단도 서울에서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붙일 때까지 붙여보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비등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경기도 인구가 좀 많습니다. 서울 인구보다. 넘어선 지 오래됐거든요. 1,300만 그다음에 서울은 이제 1,000만 좀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제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기 인천을 합하면 전체 한 31% 정도 유권자가 되고 서울은 한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좀 많이 앞서고 서울에서 좀 이제 뒤지더라도 그걸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민심은 거의 하나로 돌아가지 않겠냐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도 조금 앞서고 있고 서울도 사실은 말씀처럼 좀 뒤졌던 건 맞지만 최근
이 소장님 말씀처럼 이 단일화 문제라든지 특히 젊은 분들, 2030 여성 뭐 이런 분들이 좀 반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짧게 좀 예. 드려야 될 게 경기도도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지만 서울도 37% 되니까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체로 사전 투표에서 더 머뭇거리고 있는 표심은 누구일까? 저는 수도권이 중요한데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런데 여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표심이 막판까지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묻어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지만 여기서도 30대, 40대, 50대 여성 표심은 예. 본선거에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이것이 중요해요. 여성에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제가 본격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까 배종찬 소장이 민주당이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선을 못 이겼다 얘기했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못 갖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고 정치적 고향이라는 곳에서 이제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경기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기도지면 다지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경기도에서는 조금 이기고 뭐 서울도 비슷하게 간다 민주당 쪽 민주당 쪽 주장인데 주장입니다. 예. 그럼 뭐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의 폭이냐가 중요한 거지. 결국은 지금 이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도권은 특히 부동산 민심에 따른 표심의 향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서울이 가장 부동산 정책에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았고 경기도도 많았다. 따지고 보면 저에게 그렇게 불리하게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짧게 덧붙이면 이제 불리하게 보시지 않는 거 약간 저는 좀 동의하는 게 사실 이제 경기도가 텃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 많이 앞서야 돼요. 한 5, 6% 이상 앞서야 되는데 최근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그 전후를 보면은 의외로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따라왔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대목이 있고 그럼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따라왔냐? 저는 그 안보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반감이 20, 30대 표심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시켰고 수도권에서의 그 표심을 양강구도로 다시 재편을 시켰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부동층이 누가 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충청권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단일화가 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충청권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충청권 이야기도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자, 아까 배 소장님께서 여성표가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 투표율을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똑같이 일어난 현상인데 남성보다 여성들이 투표를 덜 했습니다. 네.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 투표가 3에서 한 5%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안 한 성별은 여성이 많다는 거죠. 그 여성분들이 본투표 날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성들이 그러면 투표율이 낮느냐 하면 최종 투표율이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20대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투표를 머뭇거리는 것이 어느 한쪽 후보에 대해서 결심과 결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영향이 하나는 이준석 변수. 이준석 대표가 주로 20대 30대 남자를 견인하기 예. 때문에 20대 30대 여성 투표자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단일화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반발했다기보다는 이제 대부분의 변수가 다 일단락되는 상황에서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여성까지도 정치적 효능감이 뭔가 이념이나 지역이 아니라 누가 더 믿을 수 있고 누가 더 5년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안정감과 안도감이거든요. 이건 이제 본선거일 날 투표가 되니까 그만큼 여성 표심이 더 중요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배 소장님 말씀대로 그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성들이 호응하는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거기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2030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네. 여론조사에서는 그 반발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깜깜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잡혔는데 최근에 이제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밈이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우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민주당의 바람 같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 쪽 반응을 보냐면 이제 여론조사는 뭐 객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정의당 쪽 반응을 보면 됩니다. 최근 이제 심상정 후보가
페미니즘 아니면 뭐 여성과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쪽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쪽에 있던 여성 2030 여성 표들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오고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언과 아니면 그런 유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도 네. 윤석열 후보 워딩을 보면 세 개를 동시다했어요. 여가부 폐지, 그다음에 무고죄, 성차별 강화 혼재돼 있는 거거든요. 또 오늘 또 워싱턴 포스트 그 기사가 굉장히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SNS상에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다. 실무자 네. 실수다 이랬는데 그걸 다시 그 기자가 직접 올렸습니다. 자기가 네. 받은 걸 올리면 논란이 되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 보기에도 20대 30대 여성들이 흔들리고 있다. 본인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최근에 이 행동이라든지 여성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 보면 아 이게 민주당 쪽에 적은 시그널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성표 잠깐 예, 얘기하면 말씀하세요. 여성을 지금 자꾸 젠더 이슈로 보기 때문에 2030 이런 포인트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D-30일 전부터 나온 조사들을 꾸준히 살펴보면은 주부층에서의 투표 의향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건 계속 일관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대는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이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의 확신을 이제 갖고 표심 정리를 해나간 부분이 있고 30대가 아직은 조금 특히 이제 주부층 여기가 조금 아직 부동층으로 좀 남아 있고 50대도 주부층이 좀 부동층으로 남아 있다. 이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여성이 좀 더 4.7% 포인트 정도 낮은 이유는 주부층이 결국 이번 이 비호감 대선 특히 그 배우자의 비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표심을 좀 그냥 기권을 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배 소장 말대로 역대 선거 사례를 비춰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투표가 훨씬 높았거든요. 투표율이. 그쵸. 네. 이번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윤 대변인님께서 여성 표심 얘기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대남을 포섭하려는 전략을 많이 썼다 이렇게 평가를 예.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럼 성별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그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또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무슨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관련한 어떤 답변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이 표심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오해 나올 수 있는 소지에서 그걸 막자는 거지. 지금 하루도 안 남았는데 뭐 표심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공약을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성별 갈라치기가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청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역대 캐스팅 보트를 졌던 지역이 있죠. 충청권 또 제주도. 그렇죠. 네. 충청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항상 이겼다. 제주도가 손 들어주는 사람이 항상 이겼다. 뭐 이런 건데 이번에 충청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팽팽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청권의 메가 공약 큰 공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후보 때는 2002년 대선에서는 수도 이전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선거에서도 충청에 공을 많이 들이는 이른바 호남 공들이기라는 표현보다는 충청 공들이기가 많았는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저는 충청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 아까 이현영 선생님께서 여성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번 대선 말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예. 왜냐하면 가정주부층들도 그렇고 여성들이 왜 사전투표를 많이 못했을까 그만큼 사전투표에서까지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번 대선이요. 그렇다면 마지막 나오는 이런 논란과 의혹들까지도 다 담아서 본선거일 날 투표를 많이 하셨다. 실제 출구조사를 해보면 제가 이제 2017년 대선 그 이전에 총선 지방선거까지 출구조사를 담당을 했었는데 60대 이상의 여성들도 본선거일 날 투표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여성표가 아직 다 안 나왔다. 그래서 여성 표심이 막판 표심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예.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배 소장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투표율이 역대 보면 거의 여성들이 높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투표율이 지난번 투표율보다 더 높을 걸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어요. 77% 넘을 거다. 80%까지 갈 거다. 그러면 투표를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번만 여성들이 과연 투표를 덜 하게 하느냐 그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청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 소장님은
충청 지역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태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 아버지 고향이 또 충청이기도 하니까 충청의 아들 어필 많이 했잖아요. 좀 앞서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뭐 이재명 후보도 충청의 사위라고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면 10년 전 선거만 딱 얘기해 보면 이게 이래요. 10년 전에 저희가 박근혜 후보가 3.55% 이겼고 108만 표 이겼거든요. 근데 부울경 세 지역에서 이긴 거 합친 게 108만 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바뀌고 또 후보가 뭐 어디 출신에 따라 바뀌고 뭐 그러는 건데 이게 다 이게 잘라서 분석을 해야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옛날에 캐스팅 보트 충북 어디 이런 거 다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번에는. 예, 동의하십니까? 저는 근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제가 이제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 안 갈래다가 갔잖아요. 뭐 알아요. 왜 그런지. 제주도에도 별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천혜향 제주, 맛있는데. 충청, 그다음에 뭐 인천 이런 데가 이제 캐스팅부 역할을 하는데 충청도 물론 뭐 아들이냐 사이냐 뭐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청도 표심이 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뭐 1, 2% 앞서봐야 이 정도 사이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충청 표심 보면 뭐 어쨌든 뭐 국회의원도 거의 비슷하고 그나마 이제 조금 팽팽하게 맞서는 데거든요. 어느 한쪽을 확 실어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전국적인 여론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붙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 제가 보기에 거의 비슷하게 붙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의 추장민들이 인천에 또 많이 사시니까 보통 충청하고 인천이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뭐 그러면 충청, 인천이 다 접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고. 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TK 후보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내느냐.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인데 21% 정도. 21%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넘어서겠느냐. 뭐 민주당에서는 아마 25% 이상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TK에서의 이재명의 득표율. 저는 살짝 넘어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TK와 PK가 원래 이제 소지역주의가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PK에서 좀 덜 나올 것이다. TK는 더 나오더라도 이런 좀 분석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부산 쪽 좀 제가 뭐 현장 이런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부산 쪽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게 아마 안철수 표가 이동을 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TK 쪽도 아주 나쁘지는 않다. 40%를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접은 할 것 같고 TK도 목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받은 것보다는 살짝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짝 넘어가면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30% 이상 받아야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TK 특별히 연고는 없거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증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윤석열 후보는 대구 안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은 뭐 텃밭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쭉 제주도를 안 가려고 갔기 때문에 시간 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대구를 가셨더라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대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지자는 많이 왔다 그러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구도 저희들은 목표는 30%인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TK에서 30% 목표.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구라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북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경북이잖아요. 예. 저는 경북은 30%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북에서 대체로 사전투표율도 높았죠. 네. 높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구라도 더 수성을 해야 되는 대구에도 수성구가 있네요. 수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는 중요한 곳이 부산이다. 왜냐하면 부산은 대구 끝나고 가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자, 세 분이 이제 TK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지역보다 TK에서 한 표 뺏어오는 것은 한 표가 아니고 두 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이 목표를 하고 있는 30% 정도를 만일 갖고 간다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큰 타격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구 경북 인구 합치면 전남 전북 광주랑 똑같습니다. 똑같죠. 저희는 제일 잘 나온 게 10.5% 박근혜 그 당선자였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목표가 이준석 대표는 30%를 얘기하잖아요. 호남에서. 이게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자, 자연스럽게 호남에서 30% 목표한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처럼 뭐 10%였는데 사실은
이게 또 뭐 안철수 후보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단일화 파기되면서 저는 반발이 크다고 보고 아마 이번에 사전투표가 예전에도 뭐 호남이 높긴 높았어요. 근데 그 평균보다 이 격차, 그러니까 이번에 더 많거든요. 예전에는 한 10%대였다면 지금은 15, 16 정도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위기감,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반발 그런 게 있다고 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좀 달성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진다면 자강론자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 단일화 때문에 호남에서 더 갈 수 있는 것도 멈추게 되고 지금 전국 수도권에서도 지금 박빙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만일 안철수 후보가 그냥 했다면은 호남에서 네. 안철수한테 갈 표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네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충청을 자꾸 주목하는 이유는 아마 단일화 효과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단일화의 효과를 보는 지역이라고 하면 충청 정도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갈려서 알겠습니다. 안철수 표심이 다 이재명 예. 쪽으로 온다는 자, 거죠. 배 소장님은 4부에 가야 되니까 네네. 1분 남았는 거 마지막 배 소장님 드릴게요. 1분요? 네, 1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호남. 과연 호남요. 목표치 윤석열 목표치가 되겠느냐? 저는 30%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얻어내기 쉽지 않다. 그런데 호남의 공들이기를 한 효과는 오히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호남 분들은 호남 유권자분들은 호남 공들이기 이런 표현 좀 쓰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맞는 것이고 호남의 노력을 기울인 그 호남 공들이기가 수도권 표심. 왜냐하면 호남 출향 인사가 수도권에 대거 포진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서울에서도 강북 지역, 또 경기도에서도 경기 남부 지역, 또 인천에서는 인천 서부 지역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줬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은 바쁘신 관계로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4부에서 세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